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승부차기. 공에서 골대까지 11m라는 멀지 않은 거리. 평균 성공률 70%를 훌쩍 넘는 어렵지 않은 승부. 하지만 최정상급 선수마저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승부차기는요, 기술의 게임이 아니라 압력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승패 그 자체뿐만 아니라 팬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국가적인 무게까지 실려버리면 공을 차는 선수는 넓은 골대보다 더 커 보이는 골키퍼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이고 유려하게 작동하던 근육의 움직임이 공포와 압박 속에서 갑자기 의식의 영역으로 끌려 올라와서 과잉 통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승부차기에서 필요한 건 강한 발목이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집중하고 너무 의식하지 않는, 그저 평상시의 나처럼 행동하는 담담한 마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3님이 방금 전에 아침부터 대호님의 목소리와 첫 음악이 나올 때 가슴이 벅찬 건 저만 그럴까요? 라고. 1973님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려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인데요. 특히 아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의 아빠 중에서 이걸 실제로 사용한 비율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었답니다. 아직은 뭐 전체 수로 보면 엄마가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성 쪽에서 그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이에 대한 돌봄, 부모 공동으로 변화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자녀가 8살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 급여를 지원을 하죠. 회사를 쉬면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무슨 휴직이라고 할까요? 그 두 글자? 혹은 네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이 휴직을 쓰셨던 경험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045님이 정답 빠르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가 3명인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고. 저랑 똑같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 다우가 마이너스 0.47, S&P 500 마이너스 1.16, 나스닥이 1.81%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요. 네. 오라클이 추진하는 그 오픈 AI향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이걸 짓기로 했는데 이걸 투자하기로 했던 곳이 우리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거 AI 설비 투자 과도한 거 아니야?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이른바 AI 버블론 우려감이 다시 한번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률이 큰 거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이 때문인지 아까는 4천선 지켜줬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4천선을 내줬네요. 네. 1.5% 코스피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3,993 그리고 코스닥은 900.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약보합 강보합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개장 초에는 낙폭이 좀 컸었는데 낙폭을 좁히는 모습도 나타났고 밤사이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세계 3위인데
마이크론의 항상 실적 발표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이게 그래도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1등과 2등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AI 산업 성장세에 HBM 판매가 늘어서요. 26회계년도 1분기 이게 이제 9월부터 11월을 의미합니다. 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이 136억 4,300만 달러, 2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56% 늘었어요. 네. 기대치도 웃돌았고요. 영업이익은 64억 1,900만 달러, 168%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19.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1분기 잘했냐보다 시장은 2분기에 그래서 어쩔 거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앞서서 실적 발표했던 곳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 자체는 좋았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라고 하죠. 전망.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예. 그런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우리 2분기에도 엄청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마감하고 나서 좀 훈훈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걸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그 때문인지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나 하락 출발했다가요.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지금 양전이라고 하죠. 플러스 0.54% 상승 전환해서 55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3등 이 정도면 1등, 2등은 그렇죠. 마진도 엄청 좋아지고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좋았던 거는 그 전망치도 그렇고 거의 마진율이 엄청나게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이제 특징적인 거죠. 한국은행이 물가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었네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일단 내년 소비자 물가 2.21% 상승할 전망 2.1%요. 이지만 환율이 만약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1이면은 이걸 뭐 어쨌든 물가 목표치가 2%니까 네. 뭐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환율이 높으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수입 물가 올라가면 사실 전체적인 물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사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환율 때문에 최근 2% 중반대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많이 우려들 하실 것 같은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일단 기상악화 때문에 농축수산물 이게 가격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환율 오른 것 때문에 석유류 가격도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제 역시나 걱정했던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시차를 두고 다양한 품목의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0월 중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서비스 가격 이거 지난달부터 안정된 모습을 찾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연됐던 주요 농산물 출하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그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오르긴 했는데 국제 유가 자체가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것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진짜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거. 오늘은 환율이 1,478원, 어제는 잠시 1,480원 갔다 오기도 했고 뭐 계속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네. 그래서 연평균 환율로 보자면 오히려 우리 외환위기 겪었던 98년보다도 높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추세면 아마 높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 맞지만 외채를 갚지 못해서 금융기관이 붕괴하고 국가 부도로 이어졌던 97년이나 2008년 같은 전통적인 금융위기 국면과는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순채권국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네. 해외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할 경우 이익을 보는 주체도 상당하다. 외환 부족에 따른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다 우리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고환율이 초래하는 다른 형태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게 역시나 양극화입니다. 수출과 내수 간 격차를 확대해서 그렇죠. 성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수출은 반도체 조선 중심으로 좋죠. 양호한 반면 내수, 건설, 자영업자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조 경제 자체가 뭐 위기다는 아닌데 양극화 문제를 환율 때문에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왜 이렇게 그럼 환율이 우리 약세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수급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불필요하게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대기업들이야 워낙 이제 수익성 좋아지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서민들 그리고 내수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물가만 올라가고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그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또 시장에 잘 안 내놓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또 달러가 귀해지는 상황.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년 경제 화두는 K자형 경제라고 양극화. 하더라고요. 네.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하는 총재가 발언을 한 게 있나요? 이게 국민연금 해외 투자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만 놓고 보자면요. 아니 투명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환해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이 뭔가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패를 다 까고 지금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약간 말이 좀 안 좋은데 그 얘기는 투자 전략을 지나치게 공개하면서 사실 그 투자 전략에 반대 포지션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해를 입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연금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 환해지 등을 할 때 너무 투명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 라고 밝혀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이제 불투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연하게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대략 한 1,480원이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어떤 의미일지는 또 나중에 그 실물 외환시장에 어떤 또 개입이 있는지 이런 거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국회에서 지금 쿠팡 청문회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김범석 의장은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아마 어제 보신 분들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뭐 김범석 의장 안 나왔고요. 사고 당시 책임자 박대준 대표, 이 전 대표죠. 전 대표니까 안 나왔습니다. 사임을 했죠. 네. 그래서 외국인 임원 2명이 나왔는데 일단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입니다. 한국어 얼만큼 할 줄 아냐에 대해서 한국어 전혀 못하며 안녕하세요 정도 가능하다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브랜 매티스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이 사람 정보보호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역시 네. 통역사를 통해서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약간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통역만 잘해주면 문제는 없을 텐데 사실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범석 의장 왜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따졌어요. 그랬더니 로저스 대표가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쿠팡 기쁠 코리아 일인가요? 제가 쿠팡 코리아 CEO로 나왔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통역사가 의원들 질문, 외국인 임원들의 답변 교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죠. 동문서답도 하고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 시간 낭비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을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의 의결을 했습니다. 김범석 의장 이제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해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외국인 임원들은 또 나와 있고 국적은 이제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버티고 있고 그런데 국회는 또 고발을 했고 나중에 진짜 무슨 뭐 강제 구인까지 될까? 이거는 모르겠네요. 가봐야 알겠죠. 또 쿠팡은 일단은 모 기업이 미국 네.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당국에 뭔가를 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SEC에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왜 그 공시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었더니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다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시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사실 해킹보다 이게 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도 역시나 조금 좀 미적지근해서 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답변이 뭐냐면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이런 내부자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위협까지도 감안해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에 대한 여론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징벌적 과징금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 3%였어요. 근데 요거 최대 10%까지 높이자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쿠팡에는 소급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일단 이번 개정으로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또 쿠팡에게는 적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큰 M&A가 있었어요. SK 실트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그 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3위죠. 네. 새 주인으로 두산이 낙점됐습니다. SK주가 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서 주 두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통보했다라고 공시한 겁니다.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 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 이거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기업입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이고요. 그리고 매각 대상을 보자면 SK주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입니다. 전체 회사 가치가 5조 원이니까요. 이번 인수규모는 한 3에서 4조 원대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지분 누가 갖고 있냐라고 보자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요거 같이 팔지 29.4%, 요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자면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재편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 테스나와 자회사 엔지온을 인수하는 등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사업 이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SK실트론도 이제 사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SK실트론 인수할 경우에는 반도체의 사업 분야 경쟁력이 이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그 두산전자, 동박적층 그게 또 이제 소재인데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두산전자가 또 대박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먹거리를 얼마나 언제 준비하느냐가 기업의 또 명운을 또 가르는. 일단 뭐 두산은 또 그런 좋은 사례를 또 만들어가고 있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부모가 일정 기간 회사 업무를 쉬면서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죠. 특히 지난해요.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아빠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전체 부모의 사용률 역시 34%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급여를 더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아빠의 그 육아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휴직 제도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권희주님, 외벌이라서 할 수가 없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뭐 제도가 있더라도 또 그 급여의 일부분이 이제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감내해야 할 일종의 손실 같은 폭이 좀 있죠. 1748님은 저랑 남편은 이 휴직 사용을 못했어요. 소기업이라 사용할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나를 대체해줄 인력도 없고 사각지대가 사실은 크기도 합니다. 예. 2352님, 되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 휴직 중입니다. 저는 출근했어요. 엄마도 육아 탈출, 우울증도 없어지고 좋아요. 라고. 좋은 제도죠. 또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신경희님은 저는 애를 셋 키웠는데 그때는 이 휴직 제도가 없었거든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이런 제도 도움 없이 해내신 분들도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답 4글자 혹은 뭐 2글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려야겠네요. 아까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인데 1866님, 저 또한 애 둘 워킹맘인데요. 이 휴직을 쓰면서 느낀 점은 너무 힘들었다고, 회사로 오히려 나가고 싶었다고, 집에 있다고 오히려 남편이 회사 다닐 땐 바라지도 않던 저녁밥 정돈된 집까지 바라더라고요. 또 그쵸.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소비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로 갑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년도가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또 내년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이맘때면 또 다 준비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특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럼요. 예. 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나는 네.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대사가 왜 그렇게 회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불확실성을 무계획으로 버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고 예행 연습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사는, 미리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살아본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또 살아보는 이런 트렌드를 요즘 레디코어라고 명명하는데요. 말 그대로 준비된, 이 레디,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 코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레디코어 트렌드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였나요? 그 갓생이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 네.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갓생은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 무너진 일상을 좀 붙잡는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맞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네, 맞아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서 뿌듯함을 느끼자 하는 게 주된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레디코어는 목표가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내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운동하는 이유도 오늘 뿌듯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3개월 뒤에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어서 아니면 건강 수명을 더 관리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미래를 보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갓생이 성실함이라면 레디코어는 좀 리스크 관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준비돼 있다는 이런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레디코어 트렌드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새해 계획할 때 자기 개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언젠가는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요걸 이제 무형 자산을 비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격증이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죠. 요즘 현재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에서 옛날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좀 기초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능장이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은 훨씬 늘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준전문가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서 언젠가 내가 이직을 하거나 언젠가 직업을 바꿔야 될 때 이런 자격증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같은 것도 옛날에는 10대 때 준비를 했다면 요즘에는 3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 더 멀리 더 미리미리 네. 이게 또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또 스터디 모임도 많이 해요. 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스터디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이 스터디들이 기본 이론 중심의 기초 강의에서부터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는 임장 스터디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그래서 한 스터디에서는 예를 들면 자신의 10년 뒤의 드림하우스를 적어요. 구체적으로. 예. 네, 그래서 몇 평까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이 10년 동안 내가 뭘 하면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현실적인 목표로요. 네, 현실적인 목표로. 그래서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지금 학군이 이렇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내 10년 뒤에 드림하우스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스터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임장을 직접 나가보기도 합니다. 뭐 물도 틀어보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걸 하면서 10년 뒤에 사실 집인데 지금 물 틀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 해봐야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보는 눈을 먼저 좀 키워놔야 된다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 또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동력이 또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또 일찍 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약간 뭔가 좀 불안함에서 발동되는 것 같은데 네, 네. 혹시나 노는 것도 쉬는 것도 계획을 할까요? 네, 잘 놀기 위한 준비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예. 요즘 예약 경제 시대라고 하죠. 좋은 식당은 또 예약 없이 못 가죠. 맞습니다. 미용실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내일 뭐 하지? 하고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공연이나 페스티벌, 뭐 스포츠 경기, 심지어는 맛집이나 팝업 스토어까지 예약 없으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 이런 예약 경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은 예약 필수제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예약을 필수로 받는 그런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내가 이런 경험을 누리고 싶다 해서 언젠가 가볼 맛집이나 전시, 공원을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캘박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캘린더에 박제한다. 미리 이렇게 다. 그걸 캘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캘박했어? 막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박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러닝 열풍이 불면서 올해 하반기에 정말 많은 러닝대회가 열렸는데 예. 참가 신청이 거의 대부분 10분 만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2달 뒤에 러닝을 이 마라톤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페이스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적으로. 네, 요즘 다 그래서 예약 경제라고 하고 왜 MBTI P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계획 잘 안 세우시는 분들이 네, 네. 더 살아가기 힘들다고. 맞습니다. 네. 이미 다 제이들이 예약을 해놔서. 맞아요. 네. 약속 하나 잡을 때도 무슨 앱 같은 걸 사용한다면서요. 네, 요즘 약속 하나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4명 이상이 모이려면 어느 정도 미리 잡아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1달 반 정도는 미리 전에 거의 다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속을요? 네, 네. 아니 뭐 비즈니스 약속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4명 이상 모이려면 한 달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달력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이런 직장인들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노션 같은 이런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이 요즘 인기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꾸가 유행했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는 거, 막 네.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꾸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생산적으로 살겠다 하는 이런 노션이나 투두이스트 같은 생산성 앱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앱들이 사실은 업무할 때, 비즈니스 할 때만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일상 전반을 계획하는 도구로 좀 진화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 YZ 리테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생산성 앱 설치자 사용자 수가 5년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서요. 2025년 2분기에는 65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션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핵심 시장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 노션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상위 20개 대학 중에 한국 대학이 6개 이상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쓰긴 써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봤어요. 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히려 이걸 쓰기 전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오히려 쓰고 나서는 훨씬 더 내 삶을 통제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요즘에는 네, 고등학생들도 이걸로 필기를 해놓고 맞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전 계획과 미리미리 내가 삶을 살아두고 또 일정을 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생을 시각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는 모습을 인생을 보입니다. 시각화한다. 네. 나의 인생을.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왜 노트 정리했는데 그쵸. 고등학교 때 쓰던 노트 평생 가져갈 수가 없잖아. 이사하면서 사라지고 다 막 바래고. 네, 근데 이렇게 디지털로 노트 정리를 하면은 내가 그걸 또 평생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인생이 시각화된다. 오, 이거 멋진 말이네요. 네, 취업 같은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취업을 위해서는 그러면 더 열심히 계획하고 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취업 시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I 면접관이랑 미리 정말 실전처럼 지금 당장 이제 면접을 시작한다. 내 말투나 이런 것들 고쳐줘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실제로 20대 취준생 중 10명 중 7명이 예. 이 AI를 활용해서 취업 준비, 시뮬레이션,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조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챗GPT나 이런 앱에다 올리고 너는 지금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관이야. 질문 5개 정도 뽑아서 나한테 질문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챗GPT가 기가 막히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떨지 않게끔 좀 한번 해보는 되게 그런 막 모습을 차가운 볼 수 말투로 막 쏴붙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AI가 다 해준다라는 네. 거. 그러면 취업도 그러면 결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결혼할 때도 그 준비할 게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예식장을 이 1년 6개월 전부터 미리 티켓팅 하듯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요즘에 예식장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결혼 준비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예비 신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엑셀 웨딩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또 결혼 전부터 뭐 산전 검사나 난소 나이 검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는 이런 압박보다는 객관적인 신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인생의 로드맵에 맞는 최적의 출산 시기를 찾으려는 이런 준비 계획을 미리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소 나이 검사까지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출산을 할 수 있나 이런 최적의 출산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결혼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한 노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또 왜 난자 냉동 그쵸. 뭐 이런 걸 선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그 어떻게 보면 불안한 미래 네. 또 그걸 먼저 대비하고 계획하려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떨까요? 노후 준비는 이것도 젊을 때부터 요즘 많이 합니까? 네, 이제는 건강 관리가 이제 식단을 넘어서요 인생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또 핵심적인 요즘 활동이 노후 자금 준비예요. 네,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이런 장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즉각적인 수익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장기금융 상품에 몰리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조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IRP 가입자가 20대가 2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퇴 생활을 대비하는 연금저축펀드 역시 같은 기간 10대가 2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하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고 네.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결혼 준비 과정도 그런데 김종근님이 요즘에 예식장이 많이 줄어서 결혼 날짜를 오히려 예식장 시간 될 때 정해준다는 농담도 있어요. 맞아요. 결혼 날짜를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맞춰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예식장이 되는 날 맞습니다.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할 수밖에 환경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경제 성장은 더디고 AI를 비롯한 이 기술적 변화는 격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 하면 살까? 이런 실존적인 의문이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레디코어 트렌드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적 특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네. 이들의 공통된 세대 경험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길러낸 준비형 인재, 학원 세대라는 점입니다. 학원 세대. 네, 어릴 적부터 생활계획표 막 만들고 또 학원에서 선행학습도 많이 받고 또 선행학습.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기주도형 학습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 DNA가 어릴 적부터 내재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체득된 능력이 성인된 이후에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좀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기업들도 그럼 이런 걸 많이 좀 노리고 마케팅으로 접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 관점으로 기업들도 소비자의 계획이나 학습, 예행을 돕는 파트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계획을 지원하거나 좀 소비자의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 다 계획은 있다. 나에게 맡기 전까지는. 네. 변수들도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순간들은 종종 계획표에 없던 곳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기에 더 소중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때때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선물들이 그런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코어 시대의 과제는 이 계획과 즉흥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네. 엑셀 시트 위에 의도적으로 몇 칸의 빈칸을 남겨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빈칸에 대한 용기를 우리가 좀 가져보는 그런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을 두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네.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 20년을 앞서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트렌드 시간에 최정희 님이 올해 결혼 20주년인데요. 20년 전에 엑셀 웨딩을 했습니다. 엑셀표를 작성하시면서 되게 또 계획적으로 오늘은 한다혜 박사와 또 이야기 들어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군절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그 말이나 행동,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혹시 신경 쓰십니까? 많이 신경 쓰시나요? 괜히 눈치 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돌아보고 막 그러진 않습니까? 그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유독 좀 나를 과하게 비춰보는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의식. 네. 이거 심리학적으로 일단 어떻게 정의가 돼요? 일단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네. 나를 좀 들여다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자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생각 있죠. 네.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열망 이런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애하고 좀 맞닿아 있죠. 두 번째는 공적 자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공적 자의식은 뭐냐면 이른바 타인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신, 즉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는 부장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그렇죠. 상무님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도 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네. 근데 또 유독 그 자의식이 좀 많은 네. 과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자의식 과잉은 이제 정식적인 심리학적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 표현일 수 있는데 네. 보통 자의식이 강하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사적 자의식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라기보다는 공적 자의식에 좀 더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부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과한 의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말 많이 해놓고. 네. 아까 보니까 그 사람이 날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거죠. 아까 나를 봤던 눈초리가 조금 매서웠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문자를 보내요. 네. 그랬을 때 네 하고 느낌표를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이모티콘을 넣어야 할까? 안 넣어야 할까? 고민됩니다. 네. 그리고 넣다면 어떤 이모티콘을 넣을까? 그렇죠. 이 이모티콘을 넣으면 너무 경솔한 거 아닐까? 막 이런 거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냥 웃음 표시만 보내면 되나? 물결 하나 더 넣어야 되나? 막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평판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상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 모습에 따라서 타인이 자기를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꺼린다는 거죠. 왜 그 기자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회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질문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너무 사람들이 나를 뭐 내가 질문하는 순간에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니까. 네, 쏠리니까 완벽한 질문을 하느라고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천둥이 치고 있는데 밖으로는 사실은 질문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간혹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길어집니다. 질문이.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러면서 계속 말을 막 조합을 하는 거죠. 네. 힘들게. 네. 그게 또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특히 네 번째는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한다는 거죠. 과도한 리액션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뭐 자기는 야구를 전혀 안 좋아해요. 근데 누가 야구를 막 좋아한다 그러니까 난 야구를 아예 모르는데 나도 야구를 너무 좋아한다. 팬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팀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대전 시티즈. 잘 모르고. 대전 시티즈.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어깃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약간 남한테 맞춰주려고 또 의식하면서 그런 거네요. 네, 이 사람들은 또 감정적으로도 또 불안정할 테고요. 네 맞습니다. 김미진 님이 저도 눈치 많이 봐요. 이불킥 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게 힘들어요. 라고. 또 네.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우리 그럼요. 심리학개론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자의식이 과잉인지 아닌지 적당한지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단계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표준화된 건 아니고 제가 간략히 살펴볼 때 보는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아, 내가 너무 연기하고 있다. 네. 이 OX를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해서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주저하거나 피한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 아닌지. 네. 세 번째는 공공장소, 이른바 카페나 식당, 지하철 이런 곳에서 타인이 나를 쳐다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네 번째는 사소한 실수, 뭐 예를 들면 발음 실수나 보고서 오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실수를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을까 봐 하루 이상 신경을 쓴다. 하루 이상. 그러니까 1시간 뭐 30분 이게 아니라 하루 이상. 하루 이상. 네. 다섯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피곤하고 긴장하는 편이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 5개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0개에서 1개 정도면 건강한 자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개에서 3개면 조금 높은 상태 자의식이 그리고 4개 이상이면 좀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을 또 신경 쓰게 되고 네, 내가 방금 한 질문이 괜찮았나? 네, 금세 반추해 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걸 하루 넘어서까지 돌아본다면 이거는 조금 동그라미 표를 좀 쳐봐야 되는 거네요. 네,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고 느낀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목발 짚고 그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막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기는 했습니다만 아, 이건 유명인이셔서 사실. 그러면 네. 남을 너무 의식한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성찰은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의식이 있다라는 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의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과잉된 상태는 성찰을 넘어서 반추적 사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좀 나를 교정했으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눈치를 못 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치를 좀 채면 좀 자기가 교정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도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막 괴로워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막 괴로워한다.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울까요? 일주일 동안 괴로워한다. 네, 그러니까 이 반추적 사고는 자기 비난의 늪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를 비난하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되돌아보는 건 괜찮지만 건강하지만 네, 하루, 사흘, 일주일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냥 늪에 빠지는 거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스 있다. 네, 그 눈치가 어떻게 보면 센스 아닙니까? 네. 센스 좋다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눈치가 있다라는 게 자의식이 약간 높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눈치가 있다라는 건 사실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반대로 눈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의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사실 자의식이 과잉된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타인의 정서나 의도를 읽는 능력을 우리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사회적 그리고 민감성. 네, 그에 따라 나를 조절하는 능력을 자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타인의 정서와 의도를 다 읽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를 막 조절해 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내 욕구나 내가 하고 싶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남 신경 쓰면서 나를 억누르고. 네. 0998님이 저는 5개 다 해당되네요. 권희주님도 저도 과잉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그러면 내가 좀 자의식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핸드폰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핸드폰의 메모장에 계속 맴도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적으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적어보는 거죠. 그렇지. 메모를 쓰면서 계속 생각을 적다 보면 내가 이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걸 5번이나 썼구나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쓰고 있는 게 계속 이런 게 적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 문제구나. 뭐 이런 걸 적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거를 계속 시간의 어떤 너비 속에서 적다 보면 근데 내가 진짜 이상한 게 맞아? 내가 그렇게 이상한 거 맞아?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100%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어떤 반박의 기질을 찾아보는 것도 나 스스로를 내가 반박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움츠러들었어야 했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맞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했을 때 난 정말 바보야 이게 아니라 누구나 실수는 하지. 그럼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자신에게 조금은 따뜻한 말. 누군가가 나한테 따뜻한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괜찮아. 다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격려도 해주고 네, 내 스스로 나에게 또 반박도 해보고 나를 좀 꺼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의식이 없거나 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네.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른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자신의 그런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막 그걸 좀 즐기는 자기 자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어떤 남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의식 과잉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좀 수줍을 수도 있고요. 위축되고 긴장되고 눈치를 좀 과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반대로 예. 나르시시즘은 타인의 찬사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욕구. 아하. 그러니까 아까는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자의식 과잉은요. 이분들은 약간 우월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자기 자랑, 우월감, 관심 끌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좀 현저히 부족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균형을 좀 잘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이신영 님이 우리 남편은 모두 해당돼요. 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요. 남편은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전전긍긍 너무 답답해요. 피곤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 방송을 다시 듣기로 꼭 같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수님 눈치는 많이 보는데 눈치가 없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제로 네. 이현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현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인데요. 서울의 그 김부장 이야기 최근에 좀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의 김부장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